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대도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3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그 후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고 지금도 이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에 닥친 경제적 문제로 이전에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15년 전쯤에는 여자 혼자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와 같이 친정이 없는 사람들은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고, 저 또한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온갖 어려움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지났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꿈 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마음을 갖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이와 함께 힘들었던 그 기간은 정말 길게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마치 그 시간을 견뎌낸 만큼 가족을 찾아가고 오늘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제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살았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을 얼마 동안 큰아버지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모녀는 매달 큰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여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큰아버지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려 연락을 끊고 다른 친인척들도 저를 떠맡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보육원에 들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요. 특별히 큰 아버지나 다른 친척들을 크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팍팍한 살림을 하는 집에 들어가 눈치밥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설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조리사 자격증, 베이커리 자격증, 사무직 자격증 등을 취득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획득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선뜻 운전면허도 따야 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꽤 친절하신 분이셔서 어느 회사에 소개시켜 주셨고 다행히도 그곳에서 격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작았지만요.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혼자서 지낼 수 있는 방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거기에서 몇 년을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와 거래하는 공장 직원이었는데 어쩌다가 같이 회식을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도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구하나 다름없이 컸다고 했고 저 역시 중학생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던 두 사람이니 꽤 친근감을 느꼈고 우리는 얼마 후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자상하고 따뜻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조르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했던 것 같던 남편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결혼할 사람은 영주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영주도 나밖에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 맞네. 천생연분이니 결혼해야지. 저희는 조촐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했어요. 20대 때 가장 행복했던 건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였을까요? 딸도 낳고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며 아이를 예쁘게 잘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삶은 어느 날이었어요. 2살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동네 빵집에 갔어요. 빵 만들러 알바 가는 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큰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김상우 씨 남편 되시나요? 핸드폰에는 아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땡땡 병원 응급실이에요. 좀 전에 김상우 씨 교통사고로 실려왔거든요. 지금 수술받고 계시니까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정말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 속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남편이 아직도 수술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뇌를 다쳤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자마자 주저앉으려는 몸에 억지로 힘을 주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거기서 2달간 생사를 오가는 고비 속에 있었어요. 여보, 윤지야, 아빠, 제발 꼭 살아줘. 응, 우리 같이 윤지를 부족함 없이 잘 키우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는 다른 걱정 없이 잘 살자고 했잖아. 제발, 제발, 누구든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윤지 아빠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만 안 되는 일도 있다고요. 결국 남편은 저와 딸아이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일주일 정도였죠. 약간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먼저 미안해서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남편에게 아무 힘도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갔는데도 저도 남편도 부를 수 있는 친척은 없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의 친가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해요. 친가의 괴롭힘에 남편 어머니가 견지 못해 몰래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 아버지가 친가로 돌아가기로 하고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다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연락도 끊겼다고 해요. 그 뒤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남편의 친척들과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어요. 남편이 없어진 후 상속 문제로 남편의 친척들을 더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런 후회도 잠시였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앞으로의 생활이었죠.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고 있는데 가진 돈도 3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 입원비와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이제는 동네 빵집에서 하루 시간 빵을 구워서 먹는 것으로는 두 식구가 살아가기 힘들었고 저는 미친 듯이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어떤 조건이라도 맞으면 이력서를 제출했고 연락이 오는 곳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다가 몇 달째 구금과 분투를 하다가 한 의류회사 격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격리직은 전에 이미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익히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게 막혀서 항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마지막까지 놔둬야 했어요. 이게 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항상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회사 사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셨고 아들이 상무를 달고 있는 회사였는데 사장님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며 뭐든 한 마음으로 하자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가족 같은 회사는 정말 피곤하시겠죠. 정말 그럴 만한 일이네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았는데요. 물론 지금도 있는 것 같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출근은 무조건 10분 전까지 해야 했고 퇴근은 제가 맡은 일이 끝나지 않아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어요. 저는 제 일을 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청소부터 포장, 집게, 가위로 상관없이 일을 다 했었고요. 그래도 버티다 아이랑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죠. 다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올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사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괜히 보였다가 아이 갈 것도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께서 자기가 곧 큰 회사랑 회의가 있어 나가야 되는데 옷이 구겨졌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씩씩거리는 말을 하던 중 갑자기 나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박영주 씨가 가장 빨리 일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 오파에 가서 땡땡 명품하면 똑같은 거 찾아서 사다가 싹 다려와. 옷 달린다고 세탁소에 가지 말고 지역 공장에 가서 다려달라고 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 괜히 돈 쓰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여기 내일이 우리 월급날이라서 오늘 할 일이 많아요. 누가 몰라. 내일이 월급날인 거니까 빨리 다녀와라고. 그럼 재래시장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도 알려주세요. 그 명품 백이나 옷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아니, 그러던 중에 명품 짝퉁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는 명품이 살짝 흠난 제품을 라벨을 떼고 파는 가게도 있다더라고요. 얼마나 낮게 사야 그런 옷들을 살 만큼 싸게 살 수 있냐며 빈정대더니 그걸 또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창피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도 사장이 돌아가면 사람들을 무한하게 만든다. 애벌레들이라 오만 창피를 주니까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쟤를 안 됐다는 눈치로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차로 1시간 동안 거리에 있는 시장에 가서 사장이 말한 옷을 찾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 사이에도 자존심만 있는 것 같더군요. 늦다고 독촉하는 전화가 계속 왔고 저는 겨우 사장이 회의에 출발할 시간에 맞춰 옷을 달려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장은 고마움을 표현한 말 한마디도 없었죠. 게다가 일정이 너무 밀려서 그때부터 밤새도 할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별 수 없이 사장의 아들인 상무한테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회사 규모가 상무가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아들의 자리를 앉히고자 직책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무슨 일을 집에서 한다고 해서 집에 가면 남편이 밥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반년 전쯤 사고를 당해서 아무튼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7시에는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만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사정도 있었잖아요. 아이가 얌전해서 제 일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다 해야 내일 월급도 제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박영주 씨 남편이 없어요. 그랬나 하더니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면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밤을 새든 뭘 하든 알아서 하는데 내일은 20분 전에 나와. 우리 원래 월급 날은 20분 전이 정시 출근인 거 알지? 돈을 받는 날이면 더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때 출근하라고. 저는 그런 안 입고 온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들으면서 고맙다고 한 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바로 가서 아이를 데려왔고 밤을 새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장이나 사장의 아들은 회사 업무에 체계를 잡아두지 않아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사장에게 한 소리들을 감히 하고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장과 사장의 아들은 원래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의외로 사장이 저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박영주 씨 일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책임감을 보여준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고 어제 옷도 제대로 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칭찬은 한 번쯤은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얼떨떨했지만 덩달아 사장의 아들까지 나에게 친절했어요. 사장의 아들은 은근히 친절한 척해서 기분이 나쁠 정도였고요. 박영주 씨는 여자 혼자 살면서 애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겠죠. 앞으로는 간식을 먹는 건 언제나 해도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신경 써야 하는데 숫자를 다루는 일까지 하니 얼마나 고역이 커요. 커피나 빵을 마음 편히 먹으라고 하지만 회사는 간식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외에는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어요. 탕비실이나 휴게실에 가기만 해도 사장과 사장의 아들이 나와서 사람을 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면 전부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20분의 간식 시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특혜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어리둥절하고 사람들이 보기도 민망했다. 그러던 중 저는 나이가 있는 직원으로부터 사장과 사장의 아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영주씨처럼 이 사장 모자한 의원을 전에도 한 명 있었어. 영주씨처럼 젊음에도 남편을 잃고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윤동석 성무의 마누라도 도망갔다. 벌써 언제인가? 10년은 지난 것 같다. 그 이후로도 마 넘도록 잠도 못 자고 애까지 낳고 가서 애를 두고 왔다. 누가 여기 들어온 여자 중에서 만만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누그러지고 있거든. 그 애를 키워줄 여자를 찾는다고 눈에 불을 켜는데 멀쩡한 정신을 갖고 솔직히 걱정돼. 전에 있는 직원도 저 상놈이 노골적으로 치근덕돼서 결국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영주씨도 그렇게 될까 싶어. 일을 잘해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거든. 아무튼 사장 아들이 사이야. 사장 중에 제일 나쁜 놈이지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집에서 일도 하게 해준 거고 갑자기 친절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람이 똑같이 토 나온다니 어쩜 그렇지요. 사장 아들은 그때부터 정말 노골적으로 제 손을 잡거나 어깨에 동무를 하거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해요. 저는 혼자서 잘 다녀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쏟는다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술 한잔하고 가거나 내가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외로울 때 상사가 함께 해주는 것도 직원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무 이외의 시간에는 너그러운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장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녀석이 손에 잡혔기에 식사 자리에 간 적이 2번 있습니다. 있네요. 자꾸 술을 권하고 치이기 때문에 2번째에는 참지 못하고 먼저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면 재미없지 박영주 씨. 지금 누구에게 먹고 사나 말이에요? 제게 잘하면 그만큼 혜택도 있을 텐데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네. 사람이 갑갑하게 살아가면 머리를 좀 굴려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단톡방을 나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퇴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죠. 그날은 사장도 사장 아들도 오후 늦게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장 아들께서 아예 사장실로 부르셔서 사장 앞에서 저한테 한대.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며 박영주 씨, 일은 잘하고 똑똑해서 내가 좋아했는데 어제 우리 동석이 좀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웬만해서는 둘 사이에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우리 동석이 정도면 이 분야 사람이에요.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어디여. 동석이가 원하면 좀 늦은 시간에도 도와줄 수 있잖아. 아니, 나중에 둘이 같이 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매몰차고 싸가지가 군 것 같아. 내가 기억 안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다 영주 씨랑 영주 씨 딸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박영주 씨, 남자를 그렇게 술자리에 혼자 놓고 집에 가버리고 하는 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2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윤 상무님하고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쉬는데 저는 상무님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2번 식사 자리에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직업입니다. 제가 퇴직서를 내미는데도 사장과 사장 아들은 코웃음만 치더군요. 아이고, 그 나이에 애까지 딸린 여자가 대학도 안 나와서는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하게 할지 나 널 써주는 데가 있겠다고요. 이런 회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어디든지 편의점 알바를 못 가겠어요. 2곳이라도 해야 된다면 하죠.
박영주 씨가 회사를 관둔다고 해서 그냥 있을 줄 알아요? 나 박영주 씨 집 주소랑 어린이집 어딘지도 다 안다고 상무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한테 계속 해코지하실 생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회계 장부 하나를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사장님하고 상무님 돈 어떻게 유용했지만 나 한 서적 유형도 다 있다고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있고요. 제가 이걸 신고 못한 거니 바닥에서 다시는 저를 써주지 못할까 봐 그랬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요. 아직도 사장님과 같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법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낼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사장님과 상무님이 계속 괴롭히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순순히 내보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넣어 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워낙 대충 처리하는 사장과 상무를 보니 제가 증거를 손에 쥐고 강하게 나가자 입을 다 물었어요. 장부 같은 것을 없애도 제가 파일로 저장해서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퇴직서를 받아들이고 퇴직금까지 주어야 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관뒀을 때 속이 훈련되었습니다. 했는데 제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 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딸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이가 어릴 적부터 제가 돈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울상을 지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밝게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고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고 싶었어요. 엄마, 요즘 왜 회사에 안 가? 우리 또 돈 걱정해야 하나요? 아니야, 엄마는 잠깐 쉬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 정말? 그럼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럼 물론이지. 우리 윤지야,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돈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아이가 어떤 심정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밝아지니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려서 너무 미안해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 꽤 큰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격리직위가 비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살아나든 죽던 밥이 되든 그 자리를 놓칠 수 없다고 다짐했죠. 이력서를 제출하고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안내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 면접 전날 어린이집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해 물이 범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린이집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임시 휴원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사라진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것으로만 기회를 노려보던 참에요. 맡길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도 없어 어린이집. 다른 학부모들한테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일한다고 바쁜 워킹맘이라 다른 엄마들 얼굴도 거의 모르는 지경이니 친할 리가 없었죠. 갑자기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이 있는 회사 건물을 들어서려는데 층건물 입구에서 웬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청소를 하다가 우리 딸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경비원인 가드하고 말았어요. 그것보다는 아이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는 게 급했어. 윤지야, 엄마 한 30분에서 40분 있으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기 식당 옆에 이쁜 카페 있지? 엄마가 거기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주스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결코 안 돼요. 알겠죠? 딸아이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는데 그 청소하던 남성분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여기 면접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잠깐 볼까요? 네, 그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솔직히 처음 뵌 남성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망설이는데 1층 경비실에 있던 제복이 경비원이 나와서 말했었죠. 그분이 건물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남성분에게 다시 돌아보니
이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신 분께서 이렇게 수수하게 차를 우려주시고 직접 청소까지 하시다니 뭔가 감동적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9층에 면접을 보러 와서요. 끝나면 바로 올게요. 아, 친구 알았어요. 잘 다녀와요. 남자분은 싱긋 웃으시더니 딸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카페로 갔어요. 자, 엄마가 갔다 올 동안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자고 결심했죠. 저는 바로 시간에 맞춰 면접 장소로 갔고, 나름 면접에서 큰 실수 없이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아들을 찾으러 카페로 갔죠. 아이는 즐거워하며 빵을 먹고 있었고, 건물 주인이신 그분을 계속 찾았습니다. 아이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절을 끝나고 오셨는데 그 목걸이 우리 윤지 언니 것 아닌가요? 그러자 그 목걸이는 우리 윤지 언니 것이 아니었나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자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목걸이가 아니잖아요. 금반지에 목줄을 한 거잖아요. 저 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애 아빠가 금반지에 돌반지를 한 거라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팔 수 없다고 했더라고요. 그게 좀 추억이 있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에게 해준 선물이라는데 건물 사장님은 없어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였어요. 상우야, 애비가 미안하다. 애비가 너를 못 찾아서 이렇게 어떻해 정말 미안하다. 상우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상우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윤주 아빠 아세요? 사장님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보며 반지 안쪽을 가르쳤어요. 안쪽에는 김상우 돌 아빠 김영태라고 새겨져 있었고요. 나는 이 돌반지를 그은 빵에 특별히 부탁해서 디자인한 거였어.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도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많이 해줄 예정이야. 주었으나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상호 애비오이고 그 아이를 보러 가는데 상호가 겹쳐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계속해서 눈이 가더라 말이야. 우리의 상호와 닮아서 더욱 놀랐어요. 그 사실에 정적이 되어 앉아버렸죠. 사연을 듣고 난이 집안에서 괴롭히던 게 이제서야 이해되어 결국 헤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다고 하네요.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아이를 낳았지만 한순간도 제 남편을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남편을 찾으려 했지만 어렵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경찰에도 찾아가고 입양 기록을 살펴봐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있던 미국 손녀도 함께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나요? 시아버지는 제와 딸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셨고 그날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남편의 이복 동생과도 인사를 나누며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어요. 당신에게 적합한 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낙하산으로 뛰어들 수 없어요. 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죠. 걱정 마시고 형수님. 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던 중 테이블 위에 저가 이전에 일한 의료회사의 프린트물이 나왔고 그걸 보고 놀라워서 고개를 젖히게 되었어요. 이 회사를 보고 계시다니 형수님이 회사를 아시다는군요. 실은 우리한테 투자를 제안해 왔다는데요. 우리는 회사 투자를 시도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아, 그래요. 전에 다닌 회사였군요. 그렇다면 회사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가 망설이자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제거할 것 없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게요. 말했어요. 실적도 좋지 않고 사장과 상무의 태도도 나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제가 왜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인지도 간략하게 이야기했거든.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을 하며 우리 돈을 빼가려는 것 같아. 아니, 아직도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또한 가장 약한 여직원에게 그런 압박을 가한다니 정말 안 되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아버지는 쟤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내셨어요. 처음으로 간 시아버지 사무실은 그때 갔던 건물이 아닌 시내에 있는 것이었어요. 다른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일 높은 층 전체가 사용되는데 엄청 세련되고 럭셔리하다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복 동생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련님은 곧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과 상무가 올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사장과 사장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 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인지 뱃속부터 자신감이 차오르고 사장과 사장의 아들은 쟤를 보고 눈이 동그래져 놀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 여자가 여기 있는 거지? 동서가,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았어? 아니, 몰랐는데. 저번에 나 혼자 왔을 때는 없었어. 박영주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요. 아무리 박영주 씨가 우리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우리도 무마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인해 박영주 씨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씁쓸해서 퇴직금을 주었다는 게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도련님이 나와서 두 사람을 불러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표님과 저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는 좋았는데 혹시 우리 쪽에서 미심쩍게 해준 것이 있었을까요? 윤상무의 대우는 좀 식상했어요. 윤상무, 여기 대표님과 이사님의 선호에 따라서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왜 취소가 된 걸까요? 그러자 사무실에 있던 시아버지가 등장하셨는데 거기 대답은 제가 할게요.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과 사귀는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었다면서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주 혹독하게 굴고 그냥 갑질이 심하다고 얘기했지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박영주가 내 며느리라던가 그 말에 사장님과 사장님의 아들 얼굴이 노려진다니요. 우리는 남편이 없이 혼자 힘들게 산대저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 박영주 씨는 왜 그런 말 안 하시고 우리 물 먹이는 거예요? 맞다. 나랑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그러자 이번에는 도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보라는 말은 두 분이 우리 형수님을 봐서 만드신 것이고 아무튼 저희는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니 이야기를 하셨다면 다시 조사한 결과 제가 보여준 실적도 엉터리입니다. 그런 회사에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돌아가세요. 그러자 사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박영주 씨, 깊이 미안해요. 우리 투자를 못 받으면 끝이에요. 동석이가 돈을 다 집어다 주면서 회사 돈이 없다는데 저놈이 주식에 잘못 손대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제야 사장의 아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와 도련님 앞에서 사정을 털어놓더군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은혜는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주 씨, 오바를 하고 마누라 취급한 거 다 미안해요. 한 번만 말씀 잘 들어주실래요? 제발. 그때 시아버지가 천둥처럼 호령해서 시끄러워 둘 다 얼른 나가라고 했어요. 이 이상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기만 하면 나 쉬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요. 도련님도 두 분 당장 나가라고 실문을 열며 쐐기를 박았어요.
만일 다시 찾아올 경우나 형수님이 우리 조카를 괴롭히면 형수님이 소유한 그 회사의 장부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 봐두세요. 사장과 사장 아들이 결국 옳지 않았다고 한 번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직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났어요. 후에 들으면 그 회사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고 사장 아들은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당해 망했다고 합니다. 꼴이 이제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장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동안 너무 신용을 잃어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는 직원들까지 그간 당했던 일들을 고용노동부에 전부 신고해서 두 사람의 꼴이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와 도련님이 그 회사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직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셨어요. 저희의 빚도 모두 갚아주셨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셔서 저와 딸이 시아버지 댁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시아버지와 도행님은 남편 유언이 있는 납골당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 주셨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덕분에 저에게 가족이 생겼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계속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도련님은 결혼해서 분가에 있고요. 딸아이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네요.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모실 생각이에요. 제가 가족을 찾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좋은 일 되세요. 가득해요.